네, 또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우리 증시가 방향을 잡아갈까요? 요동칠 만한 우리 증시 이런 가운데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 체크포인트 그리고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 동시에 들어볼 텐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입니다. 사실 이 단초는 이스라엘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아마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이란의 대사관을 폭격을 하면서 또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고 상당히 좀 국제적으로 이 유명 인사 그리고 또 국가에서 추앙받는 그런 사령관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서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예고됐던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공이 넘어갔다라고 여기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 증시의 반응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김근우 전문가님부터 현재 어디까지 좀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전문가님이 보시는 이번 사태의 영향 짚어주시죠. 자, 우선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짚어드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이란이 보복을 할 것인데 직접적으로 할 것이냐 간접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그렇게 했을 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런 지점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번 주말에 이행이 됐고 직접 공격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실 이제 이란이 이제 드론이라고 하죠. 무인기를 통해서 공습을 했는데 이게 이 언론에 이제 불거진 거는 사실 굉장히 좀 강력하고 집중 포격이 한 것처럼 좀 이야기가 좀 그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좀 지금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이란이 이제 명분상 공격은 했지만 공격을 어떻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정보를 좀 미리 흘렸다. 미국을 통해. 이런 얘기가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5시간 동안 폭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9% 방어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고 그리고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이란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공습을 하자마자 공식 성명을 합니다. 우리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받았던 피해에 대한 처벌이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이란의 스탠스는 지금 확전으로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습니다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확전을 갈 것이냐 요 키를 지금 쥐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도 오늘 제가 이런 이슈를 좀 봤어요. 아침에 바로 막 새벽에 좀 서칭을 했는데 뉴욕타임스 발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랑 네타냐후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인가요? 총리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그 통화를 하면서 이란과의 이제 확전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뉴욕타임스 발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게 좀 이상한 게 왜냐면 아침에 선물 시장을 보니까 선물 시장이 그럼 쭉 사실 빠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빠지지 않아요. 왜 그렇지 하고 좀 찾아보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이 기사를 일단 수정했습니다. 수정 업데이트를 했고 뉴욕타임스발 기사를 인용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정보가 지금 아닌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확전에 대한 리스크를 오히려 시장이 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를 접하는 것보다 유가라든지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좀 더 지금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슈를 통해서 그 이슈가 확산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드릴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WTI 선물 가격이라든지 또 10년물 국채금리 가격이 아직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도 에너지 관련, 전쟁 관련, 해운 관련 종목들이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좀 빠지면서 좀 조용조용 지나가고 하락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아직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봐야 할 때가 지금까지는 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정도 의견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게 주말 거의 일요일에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공격 안 할 거라고 했다라는 내용까지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시간상으로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런데 이탈리아 강요들이 이 보복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만 확정이 안 된 거지 마치 재보복 공격을 할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지켜보자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최원주 전문가님은 오늘 우리 증시 반응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포인트로 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뭐 좀 전에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뭐 전쟁이 확산될지 안 될지 뭐 그런 거는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전쟁이 확산될지 안 될지는 뭐 이스라엘이 꼭 이제 이란을 보복 공격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일단 바이든하고 뭐 이스라엘 총리랑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뭐 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그거는 급락을 했다가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안 하는 쪽에 배팅을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예측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향후 우리나라 시장이라든가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2주 전서부터 하락 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2,700 넘어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등 몇몇 종목들만 상승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의 뭐 시장의 지수는 상승하더라도 다 뭐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주의를 드렸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거에서 잘 맞춰서 대응해서 뭐 주식 좀 비중을 줄이신 분들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줄이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일단은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 동향서부터 잠시 보시면은요. 뭐 미국 시장 뭐 동향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분기점은 이때예요. 4월 4일 날에 S&P 500 차트인데 21선을 훼손시키는 장대 음봉이 좀 나왔죠. 그 이후에 주가는 조금 반등하는 듯 하더니 하락했고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하락은 일정 부분 저는 금요일 날에 선 반영돼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동발 위기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 끝나고 나서 공격이 감행됐어요. 그러면은 막상 공격이 감행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미국 시장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면은 뭐 지금 3월 26일 고점 찍고 코스피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쌍봉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쌍봉 나오기 전서부터 조금 위험하다고 했는데 마침 쌍봉 나오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조금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저는 좀 열려 있다. 그러나 뭐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아직 예측은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안 빠질지 그리고 V자로 다이렉트 반등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며칠 조금 지켜보시고 시장에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환율을 뭐 계속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런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2022년도에 이 방송에서도 계속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환율 안 좋다. 그때 주식 뭐 굉장히 좀 환율이 이러니까 비중을 주식 비중 줄이고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1444원 20전 제가 박스 쳐놨잖아요.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환율이 쭉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 박스 쳐놓은 데 있습니다. 고점이 뭐 1363원 50전. 작년 10월이에요. 쌍봉이었는데 쌍봉 돌파했어요. 제가 계속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쌍봉이 돌파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눌림,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큰 시세가 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별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는 우리나라 통화만의 약세가 아니거든요. 22년도에는 우리나라 통화만의 약세였습니다. 달러 대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시아 통화 전체적으로 약세이고 유로화 대비 달러가 또 강세이고 다른 통화 대비 무조건 달러가 강세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아시아의 3대 뭐 경제 강국인데 전부 다 통화가 약세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금리 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고 뭐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더 크잖아요. 그런데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미국 경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또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 34년 만에 지금 달러 대비 엔화가 최저치인데도 불구하고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350원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통화가 달러 대비 최저치인데, 지금, 일본이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 시장하고 금리는 아직까지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은 향후에 가이던스를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지 안 할지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과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2년에는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였어요. 우리나라 수출 주도국이기 때문에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하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작년 10월서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예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펀더멘탈은 좀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시아 통화 전체적으로 또 약세인데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달러가 굉장히 또 강세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좀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환투기 세력이 이쪽을 공격하면 전체적인 아시아 통화가 좀 더 흔들릴 수 있다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반영하기 때문에 뭐 아주 급격한 상승 뭐 그런 거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재작년에 기록한 1444원 고점이 뚫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옵션 만기일 전까지 유럽계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규모로 좀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IMF 때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환율이 요동쳤을 때 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때 걔네들이 주식 먼저 샀거든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나중에 장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물량을 받아가면서 우리나라 시장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유럽계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외 펀드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케이만 군도 쪽에서 이제 조세회피 지역이죠. 그쪽에 역외 펀드 설정해서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환율 같은 경우에 걔네는 그렇게 민감하게 그래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장기 자금은 영향을 받는데 왜냐하면 환율이 높았을 때 사서 뭐 환율이 나중에 떨어지면 그것도 또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걔는 이제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항상 외인 투자자들은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1년에 12번 있잖아요. 매달. 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파생 쪽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포지션으로 일부러 그날 전까지나 그날까지나 계속적으로 매수를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갑자기 매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그 이벤트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주 전서부터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옵션 만기일 전에 외인들이 1조 원을 샀단 말이에요. 1조 원을 샀는데 1조 원을 뭐 그 전 옵션 만기일까지 1조 원을 샀는데 그렇다면은 2,700 이상에서 코스피 지수를 마감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이익 극대화할 그런 어떤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1조 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으면은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000억, 2,000억, 한 뭐 2,000억, 3,000억 정도는 매수가 기조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벤트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좀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우리 증시, 환율과 이런 부분들까지 좀 두루두루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팔자리는 아니다. 약간 좀 늦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진 말되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이 될지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레벨도 사실은 좀 심상치가 않죠.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체크포인트는요. 이 총선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저 PBR 관련된 종목인데 급락을 면치 못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만큼 그대로 다 반납을 하게 될 것인가. 현재에서의 스탠스 어떻게 잡아야 될지 김근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우선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뷰가 아닙니다. 사실 방향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단 우리가 총선 딱 끝나고 보니까 민주당이 엄청 크게 이겼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지속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금융, 보험, 자동차 할 것 없이 다 차익 매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럼 민주당이 이번에 이기기 전의 상태는 어땠냐? 그때도 민주당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큰 차이가 발생한 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야가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이건 괜찮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봤을 때, 그리고 우리 투자자가 봤을 때 공통적인 건 뭐고 차이가 있는 건 뭔가, 이게 중요한 걸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소액주주들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이나 뭐 물적 분할 같이 또 여기에서 소액주주가 차별받는 거는 개선이 되는가, 또는 또 하나 큰 조항 중에 하나가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어떻게 관할하게 할 것인가, 이걸 그러니까 의무로 포함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비로소 그 이후에 이제 후행적인 것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둘 다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야가 거의 합의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 여야가 이제 마찰이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세제 혜택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세제 혜택을 좀 줄이자, 너무 많이 준다. 그리고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확실히 줘야 더 이행한다. 그리고 의논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예를 들어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게 어떤 리스크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확실시 돼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 이 방향 자체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일본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사실 시기로 보자라면 5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다음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세미나예요. 여기서 앞으로의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픽스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이고,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물론 조금 시기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케줄 자체는 지금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 악재인가 끝났나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지금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모멘텀 자체가 좀 남아 있는데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또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는 오히려 우리가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좋은 걸 들고 있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고 나서 예를 들어 흥구석유, 또 흥하해운, 이렇게 전쟁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 해칭성 종목들로 그럼 얘네가 올라가니까 갈아타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애들이 가격이 싸지면 좀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거고, 그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잘 살아남는 비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밸류 프로그램을 여기서 기대받고 있는, 물론 종목은 선별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좋은 종목들은 끌고 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오히려 더 담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크시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담을 시기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튬 가격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도 연중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들 실적 반등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좀 간략하게 볼까요? 네, 리튬 가격이 지금 지난주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킬로그램당 지금 112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금 올해 들어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112원 넘어선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지금 결국에는 2차 전지 리튬 이쪽 가격하고는 2차 전지 양극재 업체하고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데, 양극재 판가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과 지금 연동되는 구조여서 좀 그렇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 리튬 가격 반등 원인은 광산 기업들이 지금 생산량을 줄이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양극재 판가도 상승하는데, 역시 뭐 그동안에 그러면은 저렴하게 구매한 양극재를 생산해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에는 비싸게 산 리튬으로 생산한 양극재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지만은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뭐 $100, 뭐 $120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추가적으로 계속 더 많이 오른다고 한다면은 전기차를 찾는 수요자들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뭐 전망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어렵지만은 지금 조금씩 사모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LNF 이런 양극재 업체들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리튬 가격이 연중 최저치다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최고치 나타내면서 이제 양극재 기업들도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오늘 사실 제가 좀 뭐랄까 시장에 대한 얘기만 주로 드리다 보니까 저는 사실 평소에 좋게 보고 있었던 애들 끌고 가라 주의잖아요. 지금 시장에 개의치 마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지박, 동박 하는 기업이고요. 동박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원래 동박은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PCB에 제일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지가 또 잘 나갈 때 2차 전지에 또 많이 썼었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AI 가속기용 동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상한가도 가고 시장 중심주로서의 역할을 속속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북미의 GPU 기업 하이엔드용 AI 동박을 공급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지점이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 좀 됐습니다. 지금 주목받고 이러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온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AI 동박. 그러니까 이 하이엔드 동박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국내 기업 중에 최초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전 세계 점유율 90%가 일본 미쓰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흩어져서 갖고 있던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북미 GPU 시장, 여기서 AI 가속기가 전체 AI 동박 중에 제일 크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가 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이 종목 지금 담을 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시초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데, 오늘 4월 15일 시초가 이하에 좀 들어가는 전략으로 취해보도록 하고요. 네. 1차 목표가는 22,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하나오션입니다. 뭐 최근에 조선주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역시 뭐 연간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선박 발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 강세 등 주변 여건이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수한 부분에서 높은 마켓 시어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수출하고 미국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금요일 날에도 강하게 상승했는데, 일단은 추세적으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27,000원에서 28,000원 범위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추천주 체크포인트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